첫 번째는 정말 근거 없는 허위다. 두 번째는 새어나갔다. 공개해주고 반응을 보겠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하고도 11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월 11일이면 네. 1 트리플이네? 그런 거예요? 그럼요. 20땡에 1 트리플이라 오늘 풀하우스인데? 집 지었는데? 야, 대단하시네. 네. 또 그걸 또 거기다 이렇게 맞췄네. 어쨌든 행운 있는 날이네요. 아주 네. 오늘 좋은 날인데요? 네. 자, 과연 오늘 부동산 소식도 행운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억 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하겠다라는 부동산 대책 찌라시가 돌면서 지금 시장이 시끌시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오늘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관련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이거 진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찌라시가 이번만 돈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파리 대책 나오던 시절인가? 네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돌았죠. 찌라시가 전날 돌아가지고 네. 한 2, 3일 전에 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막 짜증이 나서 그날 술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 물론 이제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어저께 사실 이게 네. 저도 카톡방에서 아는 네. 분한테 이렇게 카톡에서 전달을 받았는데 네. 보고 나서 막 이렇게 또 심란해지는 거야.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예, 네. 이거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또 이게 가뜩이나 연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 말씀도 하셨고 맞아요. 바로 다음 날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나와서 또 네. 모든 메뉴판에 있는 걸 꺼내놓고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 16 대책 나올 때도 내년 상반기 중에도 대책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와 진짜 빠르네. 네. 벌써 또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대책 나오고 한 달도 안 되는데 좀 상황 봐가면서 그거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요. 내용도 보면 와 진짜 신경 썼다. 그러니까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취득세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세율을 중과한다든가 그래서 거래 등록 특별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 1억 정도 풀려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다시 막고 그다음에 뭐 기준들 다 낮추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출이라든가 나가는 이걸 낮추고 그리고 이게 은근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자계약 네.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자계약 유도하겠다. 네.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해주는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자계약하면 LTV 10%를 추가 인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보면 묘하게 있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얽어가지고 네. 이렇게 리스팅을 했어. 그래서 진짠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버전이 돌았던 것 같아. 제가 받았던 건 이 내용이 아니라 8번인가 어디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사기 신도시인데 공중부양 신도시 신는다 그랬고 뭐 9번 가니까 네. GTX-Z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뭐 그래서 이거 장난이구나. 저는 사실 제가 봤던 거는 딱 보고서 막 무섭거든. 네. 처음에 심각하게 막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봤어. 네. GTX-Z 그래요? 공중부양 신도시 이거는 농담이잖아. 근데 다른 버전 좀 심각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언론에 됐던 건 지금 심각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저도 이거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이거를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4층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엠바고 뿌리는 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닐 수 있는데 과연 아닐까? 그러게 말이에요. 과연 아닐까는 의심이 이제까지 국토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국 지나서 그게 현실화되는 내용들은
여러 번 있었거든. 예를 들자면 3기 신도시 있어서도 지금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유출됐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잖아.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무시 못해. 뭐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관련해서 이게 재개발에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만들 거냐. 이것 보면 국토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용역은 좀 줘놨어요. 네. 근데 그 용역이 그 재개발에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재개발 안에 들어오면서 형평성 뭐 이런 것 측면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네. 용역을 줘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문제는 있죠. 4층이잖아. 국토부가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면 4층이면 그렇죠. 이거는 4층이 맞죠.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뼈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어떤 추가 대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막막하네. 자, 일단 나오면, 이 내용 자체가 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도 많이 받고 국토부도 이렇게 적극 대응하는 걸 보면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근거 없는 허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어나갔다.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부러 공개해주고 반응을 보겠다. 그렇지. 간 보는 거일 수도 있지. 네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막에도 내용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시고 과연 현실성이 높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 그거는 뭐 가능성이 그죠? 있어. 매우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있어. 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의 범위가 거의 15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억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고가 주택의 범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는 굉장히 고가가 크지. 6억이 2005년도에 6억이 고가였는데 그렇죠. 지금 2020년에 6억이 무슨 고가야? 이거는 좀 아무튼 네. 뭐. 자, 그다음에 뭐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에 신용 대출이 있을 시에 주택 담보 대출로 간주하겠다. 간주해서 LTV 적용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경 썼다. 누가 이거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30대들 주택 살 때 대출 받을 때 LTV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LTV 받고 나머지 직장인들 신용 풀로 돌려가지고, 요새는 신용대출 금리도 싸대. 이거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풀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매수하는 매수자가 있는 걸로 알아요. 많았어요. 있다고 들었어. 많았어. 난 그래서 좀 되게 놀랬거든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숙이야. 자기가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면서 약간 무리긴 했는데 한 2, 3년 전 얘기예요. 네. 9억을 대출을 받아서 샀대. 네네. 9억 대출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커요? 그럼요. 근데 별로 크게 안 느끼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게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2010년에 대출을 받았어. 그 당시에 금리가 4%대 후반,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점 몇 프로 제가 쓰던 대출이 아니다. 3점 몇인가? 아니야, 4점 몇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대출들은 금리가 보통 어느 정도 선이었냐면 6% 전후였어요. 6% 전후. 나는 그냥 6%인 줄 알았어, 금리가.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지만 내가 신청할 때는. 그렇죠. 그럼 6% 금리면 8%까지 써봤으니까. 이게 9억 대출이면요. 6, 9, 50, 1년에 5,400만 원이 이자고요. 이자고 그걸 월간으로 나눠보면 월 이자만 450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쓸 때는 거치 한 2, 3년 하고 거치 한 3년 거치하고 뭐 이제 원금 이자 나눠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9억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적어도 6, 70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9억 대출을 꿈도 못 꿨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3%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월 상환액이 한 380 정도. 맞벌이 부부가 그 정도 부담하면 원리금 상환하면서 9억 대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완전히 낮아진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 돌리면 원리금 상환액도 줄어들고 하니까 옛날엔 난 진짜 9억이면 아무나 쉽게 대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 현금으로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좀 대출이 우스워졌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대출의 드는 문턱이 거예요. 낮아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막 10몇 퍼센트 금리 막 10%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썼는데 지금은 신용대출도 금리가 많이 낮으니까 낮추면 갖춰서 보면 그래서 저희도 대출 상담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저랑 미팅을 하니까 미팅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용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상담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해 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또 못 나오는 경우에도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할 때 신용대출까지 계산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신용대출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용대출 얘기가 꼭 나오는데 신용대출 관련돼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보면 이제 LTV 산정을 할 때 신용대출이 있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죠.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 말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엄청 바로 그냥 쫙 그 수요층들 딱 떨궈져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바람직한 거는 같아요. 신용대출까지 해서 집을 사는 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성이 네, 매우 네, 높은 현실성이 내용 중에 있다고요. 네, 하나다. 자, 다음에 이제 쇼킹한 얘기입니다. 자,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여기서 초고가란 15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낮추겠다고 발표가 됐으니까 12억이 넘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허가제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주택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하겠다. 뭐 실수요자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적용이 되는데 얘는 자금 출처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기준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어요. 가능해? 쇼킹한 얘기.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몰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일단 뭐 투기와의 전쟁 선포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하신 만큼 뭐 그만큼 강한 의지라면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위헌 소송이니 뭐니 이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그러니까 자금 해본다면, 조달이 오케이 되면 그때 허가 내주겠다 뭐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나는 발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으실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거 내가 가지고 물건 사는데 내가 돈 있는지 증빙하고 물건 사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것도 나라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허가 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구청 직원이 완전 갑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사진. 자, 그래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사실 그전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상적인 자금으로 산 건가에 대해 사후에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세무조사를 이루어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통과받은 다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라 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 자체를 미리 허가를 좀 받아놔야 되나? 네. 아이고. 일단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어디 저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되는데 네. 뭐 위원장님 허락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 하는 그런 거야?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네. 자, 그래서
가장 쇼킹한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아서 신문 타이틀도 이걸로 뽑힌 것 같아요. 음. 네. 자, 또 볼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등록 특별세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1%에서 2%. 등록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등록세를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만들겠다는 거죠? 취득세 안에 녹아 들어갔죠. 그렇죠. 예, 녹아 들어갔는데 이게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취득세 세율을 1%, 2%, 3%로 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또 이제 약간 좀 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4주택 이상은 그냥 취득세 4%. 4%에서 뭐 그 1, 2, 3%로 나눠지지 않은 취득세대로 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1에서 2% 취득세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다가 취득세로 합쳐졌다가 이번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는 등록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다주택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 아까 예를 들어 지금 3번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LTV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나 네. 아니면 거래세 인상이나 이거는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사실 지난 12, 16 대책 발표할 때 정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대출 금지라는 것을 넣어놨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하겠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수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세금어들이 되게 늘어나서 쉽게 사지 못하게 부담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 전면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회 하나여 2년 연장하겠다.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은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자금 대출 전면 금지하겠다. 유예기간 2년으로 하겠다. 자, 지금 전세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한 1억까지인가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 해주겠다. 그렇죠. 팔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2주택자 이상은 그냥 팔란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근데 팔고 싶어도 중과세에 맞아가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그렇게 세금 양도세 중과내면서 팔기 힘들다 생각하면 사채 빌리로 다녀야겠네. 아무튼 금융권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 1회 하나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은 봐주는데 그 다음에 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냥 강제로 쥐어짜내서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놓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럼 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죠.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네. 예를 들어 네. 강북의 빌라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데는 애 학교 보내려고 목동에 전세야. 전세자금 대출 안 돼. 그럼 집을 팔아야죠. 목동 빌라 팔면 그럼요. 저희 강북에 있는 빌라 팔면 되겠네. 집을 팔아야죠. 세금이 많으면. 세금이 많으면 어쨌든 지금 중과세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 마포에 새 아파트라고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마포에 새 아파트 중과 받고 팔까? 팔아야죠.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이거. 저라면 월세 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월세예요, 월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증금 일부는 자기 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풀이 전세 대출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쓴 이유는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해율이 좀 저렴하니까 보통 전세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 물건이 있으면 월세로 가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많이 대체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2주택자 이상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자금 대출 전면 금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전세를 빼주기 위해서 반환 목적 대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이미 대부분 막혔을 텐데 전세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다주택자 대출이 막혀 있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열려 있는데 막는다고 하면 이거는 전세금 반환 목적 어차피 전세금 반환 목적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인데 전세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 전세 나간다고 하면 대출 받아서 빼주는 건 사실 이제까지도 잘 안 됐거든요. 이거는 다른 전세로 계속 돌려막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전세 받아서 전세 돌려주고 전세 받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뭐 전자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죽토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 또는 이제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들을 잘 짜집기 해서 뭐 그렇죠. 이제 지금 일단 누가 이걸 뿌렸는지 유포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다고 했으니까 네. 잡히면 알겠지. 잡았더니 국토부 뭐 직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포자가 잡힌 적은 있던가요? 몰라. 그랬는데.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9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정말 찌라시 그냥 허위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유출하고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물론 수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 나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나중에 연초에 발표한다고 하셨으니까 부동산 대책 안 내면 안 되겠니? 전 안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참 그럴 것 같아요. 뭐 낼 때마다 올라간다. 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그냥 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또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막 엄청 좀 약간 이제 여전히 운기가 또는 달아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약간 지역마다 다른 운도인 것 같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책을 이번 하시는 또는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문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6 대책에 강남 4구 부동산 열기가 풍선 효과로 지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수원 영통, 과천, 수원 팔달구, 성남 분당구, 부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강서구, 양천구, 그다음에 위주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마포구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쪽은 수원 영통구, 수원 권성구, 이런 쪽은 과천, 성남 분당구 이런 쪽은 이제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남 분당구의 전세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의 정자역 인근에는 두산 신수업이라는 호재와 관련돼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인천 지역은 남동구가 갭 투자 문의가 늘어나면서 지역 자체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에 대해서 지역별 온도차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풍선 효과가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들로 몰려서 더 큰 효과들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느껴지세요 혹시? 나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네. 이 컨텐츠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게 내가 체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면 네네. 그렇긴 하겠는데 네. 이게 지금 지역이 다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코멘트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놓고서 뒤늦게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보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약간씩 온도차는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핫한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서울의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는 아예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 살려고 사람들은 줄 서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재개발 물건들도 여전히 뜨겁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지금 매수세들이 그렇게 막
쫓아가면서 들끓고 있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매수세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관망이다. 그러니까 매수 문의가 없는 건 아닌데 가격 물어보고 이게 쉽게 더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들이 조금 지역에 따라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막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역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기사만 놓고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현장에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의 현장 목소리들을 듣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언급하면 이놈들 또 부동산 가격 확 꺾였다는데 왜 나서서 매매랑 전세랑 들끓는다. 전세도 사실 지금 한풀 꺾였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번 방송 때 네. 부탁드렸었거든요.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시면 얘기를 좀 달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연락 왔었나요? 뭐 자장가 같은 방송인 것 같아요. 없어. 그러셨군요. 네. 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섭외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지역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풍선 효과냐 아니냐에 대해서 단기적인 얘기냐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방향성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책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한 달 돼가는데. 네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중형 아파트가 10억 넘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광풍이 지방 광역시로 남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중형 아파트 값 지방도 10억대를 진입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이야기,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이야기 이렇게 그다음에 대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방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의 어떤 특별한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30평형대 새 아파트 10억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30평대 새 아파트, 소위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었을 때 10억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경희궁자이라든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라든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10억 처음에는 이제 이슈가 됐고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15억을 돌파해서 가고 있고 20평형대도 10억이 넘는 10억 클럽들이 이제 나왔고 30평형대 10억 클럽은 이미 이제 뭐 동대문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영등포구 이런 쪽으로도 다 이제 일반화됐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까지도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 뭐 근래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14억 30평형대 뭐 이제 그런 실거래가들 나오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상승세에 비해서 조금 더뎠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이번에 이제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시들 중에서 뭐 대대광이라고 불리우는 예, 대전, 대구, 광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이끄는 되게 핫한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11.6 대책 이후에 부산에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11.6 대책 때 부산을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면서 대출이 풀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 풀리기 전에도 이미 올라오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풀어주면서 해운대가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린시티자이가 올 2019년 가을에 입주하는 단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9억 매물 호가는 9억대에 나와 있긴 했지만 거래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찍을까 10억을 찍을까 안 찍을까를 되게 이제 궁금하게 제가 봤었는데 이제 지난 거래 가격 이후에 실거래 찍힌 가격이 보면 10억 7,668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11억 가까운 가격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몇 억이 확. 그렇죠. 근데 이 마린시티 자에만 몇 억이 확 오른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기사 중에 보면 저기 수영구에 삼익비치 아파트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얘기하는 거의 이제 앞으로 재건축하면 최고가 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2019년 1월 달에 갔을 때 6억 전후였거든요. 음. 근데 거의 실거래가가 9억 5천이에요. 찍힌 게. 그러니까 음. 3억 5천이 6억짜리가 9억 5천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조망권 좋은 동은 11억이래요. 물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확 뛴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대광이 이 광역시 부동산 가격을 선도해 나가면서 있었는데 규제 지역이 들어가 있었던 부산은 조금 이렇게 그러고 보면 사실 대구도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있죠. 예, 네. 들어가 있. 근데 대구도 지난번에 우리 통화 후였을 때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막 뜨겁진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부산은 눌렸던 게 확 튀어오르면서 10억 클럽을 달성했고 그다음 뭐 대구도 이제 대구의 분양권이 10억 클럽이 달성해 10억 4천 거래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도 또 올해는 대전이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대전도 10억을 달성해서 이렇게 광역시 중에 세 곳이 10억을 넘는 실거래가를 보이면서 지방시장도 달아올라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입증해주고 있네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대광 그리고 이제 부산이 합류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가능성,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으로 올라간다, 넘어간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시중에 단기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지금도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가 거론되면서 유동성이라는 거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풍선 효과다.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규제를 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예외는 대구 수성구만 예외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는 상당히 고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도 예전처럼 좀 뭐랄까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전 이런 데도 아파트 중위 가격은 뭐 2억 9천 얼마인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엄청 비싸고 좋은 애가 이 가격이란 거지.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요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시거든요. 저 강의할 때 오시면 그러니까 물 들어오면 우리 항상 보면 그래요. 가격이 안 오르면 우리 동네는 별로야 이런 생각하다 우리 동네 집값 오르면 자신감 생겨서 그때부터 나도 뭔가 또 더 투자할 거 없나 이렇게 항상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이 좋은 걸 왜 몰랐지 하면서 이제 쫓아서 더 하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꼭 이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급속히 늘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중개업소를 그쪽 지역에 오픈해 보겠다. 그렇지. 거래가 잘 되니까. 이런 식의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걱정은 그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부산 투자 가자, 뭐 대구 투자 가자, 대전 투자 가자 해서 가서 샀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비규제 지역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좋은 금액 잘 털고 착 나왔어. 돈 모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받쳐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고 나온 사람들은 돈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공격적으로 해서 많이 들고 있고 돈 들고 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 사실 다시 서울로 겁나. 그러니까 이런 장세 자체가 긍정.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그나마 안전자산이니까라고 생각해서 다니는 이런 모습 자체가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15억 원 이상 강남 아파트 대출 금지에도 지속되는 최고가 경신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책도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16 대책 발표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7일까지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는 263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거래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주택도 무려 13건, 30억 원 이상이 아파트도 4건이나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약 경쟁률인데요. 일단 개포동 지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9년 12월 27일 날 발표가 됐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시세 15억 원이 넘는 첫 고가 아파트 대출이었습니다. 1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그런 상황에서 처음 시장으로 나온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 청약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일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서요. 뭐 시세 차익이 8억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이 넘어서 과연 대출을 안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은 평균 6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전순위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이상의 중주택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나오고요. 102제곱미터 A탑은 283대 1, 102제곱미터 B타입도 261.9대 1, 114제곱미터 B타입도 21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을 금지해도 지속적인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거래 건수에 대한 것과 거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대책 나온 지 이제 겨우 이제 4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실거래가 신고는 6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12월 16일 대책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알아봐야죠. 그거는 네. 이거 보면 신고일 기준이면 계약 날짜 나오잖아요. 네. 체크해서 봐야죠.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봐야 알 것 같고. 네네. 근데 레미안 블레스티지, 그러니까 DH 하노이즈가 얼마 전에 보류지 매각했는데 네네. 40 몇 평인가? 큰 평수 하나가 30 몇 억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세무조사 받을 생각하고 또는 이제 자금 출처 다 증빙된 세팅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 전 거래했던 게 이후 신고건인지 아니면 이후에 거래 한 건인데 이제 나온 건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거래 건수가 이렇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내용만으로 보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찾아보시려고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청약 시장이 굉장히 의외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얘기는 대출 안 받고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번 12월 16일 대책 자체도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의미 있는 것 자체는 대출을 안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게 참 의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상태에서의 아파트 분양에 실수요자들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시세 차익이라는 것 자체를 누리려면 현금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거래는 멈췄다라는 얘기인데요.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거래 절벽입니다. 매매 물건이 전혀 없고 매수 문의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라는 얘기 있고요. 지난달 16일부터 모든 것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고 집주인도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강남 쪽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실제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혀 문의가 없고 굉장히 강한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의외로 집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을 팔겠다고 매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 해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호가는 조금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강남의 15억 초과 아파트가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 거래 가능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자는 가격을 안 내려놓고 있고요. 매수자도 관망세에 접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려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계약 체결일인지 정확하게 신고일인지 부분이 제가 확인하는 걸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는. 네, 뭐 전혀 없거든요. 문의도 없고 방문도 없고 지금 뭐 완전 조용해요. 네. 근데 1월 달에 막 12월 달, 1월 달에 네. 부동산 막 난리 났던 적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 보셨어요? 뭐요? 일하면서 부동산 일 하시면서 1월 달, 2월 달에 난리 났던 점? 12월 달, 1월 달에 막 엄청 막 매수 많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지금 뭐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맞고 이 목소리가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이렇게 다 부동산 규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면 일단 세무조사 뭐 작은 부분 다 보겠다라고 해서 겁줬고 뭐 앞으로 대책 더 낼 거다라고 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눈치 좀 보려고 하니까 뭐 관망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시장 자체가 이거는 기억이 나요. 일단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시장은 방학 때 기준으로 많이 얘기가 있었었고, 그냥 실수요자 시장, 전월세 시장, 그다음에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은 봄 가을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고 매물 그렇다고 해서 매도자들은 물건을 그렇게 싸게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지금 2주택 중에서 중과 풀어주고 양도보유공제 적용해준다라고 하는 물건들 정도만 적당히 눈치 봐서 나오거나 그런 물건들이 호가 낮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매수자들은 지금 아직 덥석 물지 않고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포 프레지던스자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런 기사 되게 싫어요. 왜 싫으냐면 맨날 나오면 현금 부자들의 잔치만 만들어준다. 뭐 앵무새야? 뭐만 나오면 맨날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 것도 좀 사실 피곤한데 현금 애초에 지금 그럼 뭐 어쩌라고 현금 부자들 말고 대출해주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뉘앙스에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청약 이게 지금 분양가를 엄청 싸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회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 대출도 안 나오나 어쩌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 정도에 조금 더 얹으면 분양받을 이 아파트 내 집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가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지금 청약하는 거잖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게 열불날 노릇이겠지만 왜냐면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하지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뭐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청약을 못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약 가점 높은 사람만 받아갈 수 있는 제도도 그렇게 따지면 문제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거에 쫓아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약 통장이 서울에 1순위 청약 통장이 청약
종합저축이 음. 300만 개가 넘었고요. 네. 기존의 청약 부금 예금 있던 것까지 더하면 370만 개래요. 369만 개래요. 음. 근데 일반 그렇게 1순위 청약 통장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청약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369만 명이 언제 이걸 다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 안 되잖아요. 결국 내 손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조건 되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뭐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제도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는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좀 촉각을 세우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자,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내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내년 2분기 향후 집값 방향 결정 주요 변곡점일 것 같다. 강남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도자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매물이나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 급매물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로 삼는 얘기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이라는 당분간 채찍 두 가지 때문에 매물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물이 늘어나야 가격도 좀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보유세 증가를 시킨다고 해서 정말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들 다들 있으시면서 눈치 작전, 관망세가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또 팔고 나면 매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거 아닐까? 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 카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할 때 네네. 그러니까 좀 봐야 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 자체가 6월 말, 12월 말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은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다주택자의 중과 배제 물건 자체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점 끝나면 금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완화해주는 물건들 그때까지 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뭐였더라? 뭐가 또 있었나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조특법에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완화해주겠다? 게다가 또 언제까지 또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근데 내려갈 아마 수도 그걸 있잖아요. 늘리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늘리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럼 계속 늘려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물 늘어나는 물량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건 그 이후에는 6월 달부터는 보통 지금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상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반기 중에는 좀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을 거지만 하반기에는 뭐 작년과 같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그러니까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이제 나가니까 보유세 낼 것까지 냈다라고 하면 이제 6월 이후에는 별로 싸게 팔 필요가 없다. 매도자를 이제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과 배제되는 매물들 빼고 나머지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세금이 너무 커서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보자라는 뭐 포지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보유세를 더 높인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답들을 좀 찾으려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내놓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지금
뭐 거의 문의가 없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보유세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보유세를 올려서 매물이 근데 1주택자가 보유세가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데 보유세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얘기 아니 주택이 있으시고 그러면 네. 주택이 있으신 분 입장에서 투자로 더 들어가기에는 좋은 구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실수요자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원래는 이제 해서 입주를 할 생각까지 그럼 계획을 입주하고 하셨던 기존 거예요. 주택을 양도하는 근데 조건으로 기존 갈 거 주택 아니에요? 양도가 안 되더라고. 안 돼. 조건을 따져 보니까.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 입주하는 걸로 포기하시고 기존 것도 뭐 싸게 처분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그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해관계들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해야 되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반면에 이걸 사면 내가 또 보유세를 그만큼 더 내야 되겠다라는 매수자의 심리도 똑같이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네, 잠시 저도 엄두도 못 내요. 음. 네. 자, 6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내용은 간단하게 해봤어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대출 보증 제한된다. 먼저 전세 대출을 받고 시세 9억 이상 주택을 매입해도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얘기. 자, 우리 찌라시 돌았던 내용하고 유사한 이 내용은 부분들이 원래 12, 16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서울보증보험 이런 사적보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기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사놓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12, 16 대책에서 그렇게 매수한 주택이 9억이 넘어가면 아예 그냥 이 사적 보증을 못 하게끔 이렇게 막는 내용인데 이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좀 뭐 이렇게 Q&A로 답변을 해준 내용에 포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주택을 사요. 근데 매수하는 주택이 9억이 안 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억짜리 주택을 전세 5억 끼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내가 가진 돈도 못해가지고 3억 들여서 예를 들어 8억짜리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나는 전세 살고 하면 됐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 8억짜리가 9억 5천이 됐어. 시세가.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간다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주니까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세를 못 살아. 전세금 못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살 때는 9억이 안 넘어도 나중에 내가 보유한 주택이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이번에 나와서 그것도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일단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갭을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렇게 샀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살고 있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적극 가담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거는 끊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고 네. 9억 초과하는 아파트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다시 네네. 말해서 대책 나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0억짜리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나가래. 저 재계약 안 할 거예요. 저 집 팔아야 돼요. 또는 저 전세금을 올릴래요. 라고 하면 그런 변화가 생겨서 그 집에 거주를 못하게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신규 전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대책전에 있었던 전세자금 음.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집이 바뀌게 되면 신규 전세자금 대출 취급으로 봐서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안 돼. 그 집에서 제발 가격이 변동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좀 전에 1번 케이스나 이번 2번 케이스나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면 그 동네는 살아야겠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대응 방법은 두 가지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네. 여전히 내가 보유한 집이 가능성 있고 좋은 집이다 생각하면 집을 안 팔고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해가 에이씨 그럼 전세 안 살라고 월세 살아야지 뭐 또는 아주 저렴한 전세에 있는 동네가 살거나 그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부동산 시장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 어떤 의미로든 이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약간 이 스며드는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정부는 그걸 걷어내겠다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개인들은 결국 뭐 월세로 살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겠냐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팔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전세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네 가지 선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 유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네. 계속.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사실 뭐 작년 재작년쯤 알긴 알았지. 아 그래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있는 유주택자도 해주는 거야? 놀랬었지 사실. 근데 이제 뭐 걷어낸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른 미니 재건축인데요. 이번에 12월 16일에서도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래도 뭐 가끔 잠깐 짚어보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 도로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매우 짧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 갖는 건설회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장이 뉴타운 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이 8, 9, 11, 12, 13, 15구역 중 일부 사업장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에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공급은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한다고 하니까 공급 자체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자체 공급으로서의 효과까지 영향까지 미칠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직 지금 사례가 많지 않아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더 활성화해주고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아먹을 수 있는 데 이런 데들은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그거죠. 대단지 아파트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가로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아파트도 큰 길을 끼고 있고 역세권이고 뭐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고 뭐 진입로가 깔끔하지 않다거나
뭐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짓는 것도 결국은 뭐 나홀로 아파트 개념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렇죠. 소규모 아파트보다는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 뭐 소품, 학교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초등학교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선호하는 거고 기왕이면 우리 재개발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건데 이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니 물리적으로 이제 힘든 지역들이나 그러니까 기다렸다 다시 재개발하기 힘든 이런 지역들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닥 잡고 또 정부가 또는 이제 서울시가 이 방향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수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기는 호반 현대 뭐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에 보면 뭐 GS건설도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 다른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진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들 이거 먹으려고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도입이 뭐에서 됐냐면 재개발 대체가 원래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체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배동에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해서 이제 원래 도입한 거였어요. 2011년, 12년 이때. 근데 이제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도시 정비의 방식은 소블럭, 소규모 이런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하면 투자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이번 12.16 대책에서는 기존의 면적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되게 작거나 층도 되게 제한이 많았거든요. 좀 풀어주고 하면 뭐 나홀로 또는 나홀로지만 세대수가 뭐 최대한 500세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세대, 160세대하고 4, 500세대 단지 좀 다르죠.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3, 400세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 아무튼 이런 근데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강남 쪽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 많아요. 가보면 이미 40년씩 된 8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면 또 강남이면 뭐 연립주택을 재건축해서 그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가격도 어느 정도 나가고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유인이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입지가 약간 빠지는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결국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사업성의 핵심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가는 과정에서 뭐 애로사항이 생기는 곳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예, 아무리 정부가 이제 또는 서울시가 인센티브로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업성 분석 부분들은 조금 나눠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박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 중심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확 땡긴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게 여기도 보면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기반시설이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기부 체납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좀 만들고 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적용되기에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과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진 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제고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소규모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집 팔고 새로 짓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냥
주택의 주거가 워낙에 낡아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 집으로 바꾸자. 근데 혼자 바꾸지 말고 같이 바꾸자. 이렇게 되면 결국 기반시설의 변화,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제약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뭐 8억짜리 아파트가 지고 나니까 10억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8억짜리 아파트가 지존보단 조금 더 좋아져서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애초에 그런 포지션인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왜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냐. 그렇죠, 그렇죠. 낡은 네, 집을 헐고 맞아요, 새 집 맞아요. 지어라.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많이 넣어라. 그게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음. 그런 어떤 목적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자세한 거는 결과가 나오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가로주택 사업을 투자로서의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좋은 거는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노후돼서 낡은 집을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편한 수준의 주택의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임대 아파트 일정 퍼센트 이상 지으면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추진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보는 걸로. 재건축 초과액 환승 획도 안 내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의장님 오늘? 좀 힘들었어. 왜요? 할 얘기가 별로? 아니 부동산 지금 아니 사람들 생각이 네. 부동산 시장 시황에 대한 게 되게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맞아요. 네. 가급적이면 좀 확실한 얘기 아니면 좀 그래도 잘 피해 가셨잖아요. 짚지 않아야 돼. 지금은 조금 이제 저도 네. 눈치를 봐가면서 시장 동향들을 이제 좀 봐가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거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막 너무 나서서 얘기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네. 확실하게 이미 결정이 된 상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뉴스들을 매일 보면서 네.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자꾸 시장이 올랐네 떨어졌네 안 올랐네 뭐 올랐네 뭐 풍선 효과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보이고 네. 뭐 누구는 피해자네 아니네 뭐 시장 음. 이런 어떤 입장에서 스탠스 입장에서 기사들이 자꾸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죄송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뭐 격려나 응원의 댓글도 있지만 또 마무리하시는 댓글도 있다 보니까 요새 또 네. 이 악플들 좀 달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심을 꽉 잡고 소신대로 네 별별 수다 하시는 걸로. 2020년엔 좀 네.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빡빡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살짝 위축되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자체가 관심 있었고 재밌었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